이게 송나라를 배경으로 주인공 조웅이 간신 이두병, 세모쳐 간신 이두병. 자, 고난을 겪다가 이두병을 처치하고 황실을 바로잡는 과정을 다룬 겁니다. 조선 후기 창작 군담 소설. 자, 창작이라고 했어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 역사 군담 소설도 있었다. 근데 역사 군담 소설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고 했어요. 자, 이즈음 원수가, 자, 원수는 동그라미일까요? 세모일까요? 세모요. 왜요? 삼배 등을 베고 원수 황성을 조웅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고전 문학에서 인물, 호칭, 관직명 이런 거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원수 조웅입니다. 3대 등을 베고 의기양양하여 군사를 배불리 먹이고 편히 쉬게 한 후 바로 황성을 지쳐 들어가니 이르는 곳마다 주검이 무수하더라. 줄 치세요. 주검이 뭡니까? 주검이 무수하더라. 시신이 무수하게. 자, 고사성어 문제입니다. 그 조웅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올리면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막 직진하고 있어. 파죽 지세로 몰아붙이는 조웅 이런 뜻이에요. 이때 동관장 채탐이 급히 아뢰기를 조웅이 1대 2대 3대를 모두 베고 지쳐 들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급히 환을 막으소서. 황상이 누굽니까? 이두병입니다. 황제가 여러 신하들을 황황실색하더라. 황황실색 비슷한 말. 전전긍긍. 황제가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경등은 비계를 써서 꾀를 내어 나의 근심을 덜라 하시니 여러 신하가 함께 아뢰어 말하기를 1대 등 삼형제는 하늘이 낸 장수다. 1대 2대 3대 모두 하늘에서 낸 장수. 신이한 능력을, 비범한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출중한 장수였어. 근데 조웅한테 한 방에 진 거야. 지혜와 용맹이 범상치 아니하온데 조웅의 손에 죽사오니 이제는 무사가 없고 장군의 책략을 지닐 장수가 없사오니 줄쳐 항복한만 못하올까 하나이다. 신하들은 지금 황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복을 권유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조웅은 조웅이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1대 2대 3대의 죽음은 조웅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겠죠. 특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전쟁 상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 영웅소설에서 전쟁 상황이 묘사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웅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영웅의 비범한 능력이 부각될수록 작품의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장면, 영웅소설의 출제 요소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전개적 사건 위주로 많이 좀 그랬다면 이제 고등에서 영웅소설 모의고사 문제는 인물만 파악만 잘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인물조차도 시험 시간에 갑자기 이제 막 닥치거나 이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이 호칭까지 변하면서 막 나오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읽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전개적인 장면이 부각되는 전쟁 상황이 특히 많이 묘사되는 게 이 작품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맹한 조웅이 여기저기 막 승전보를 올리고 8만 대군까지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고 있었던 군인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읍의 이제 수령들이 모두 다 조웅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두병의 신하였어. 근데 이제 신하들이 황제에게 황제를 잘 이렇게 구원할 그 궁리를 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우리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고서 작당 모의하고 어떻게 해요? 이두병을 갖다 바치잖아. 이거 뭐예요? 내부 분열로 인해서 간신의 무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병자호란때 당했던 치욕도 치욕이지만 무능한 지배층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아주 굴욕스럽게 항복을 했던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는 천자가 무능하게 그려진다든지 그랬던 천자를 결국은 영웅이 다 구출해내는 장면으로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두드러지는 장면이 사실은 군담소설의 주된 창작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천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달곡이라든지 서번이라든지 오랑캐를 묻히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극복하고 싶은 거야. 오랑캐에게 복수하고 싶은 거. 이런 장면들. 박시전을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홍겨울전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 영웅이기 때문에 이런 영웅 군담에서 얘기하는 것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지? 가부장적 체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월이 어떻게 하죠? 억압받던 여성들이 막 통쾌해하는 장면. 뭐야?
일부 다처제에서 처처 간의 갈등을 무릎 첩을 죽이는 거야. 네. 남편을 무릎 꿇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성 영웅의 창작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 영웅의 구별되는 특징. 그래서 이야기가 영웅 소설일 때에는 단군 신화, 아니, 주몽 신화의 그 어떤 서사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여성이 추가되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건 남존여비 가부장적 체제에 대한 저항 의지가 반드시 출제되는 요소인 거야. 기억해. 그리고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냥 영웅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들아. 자, 장소조하고 조웅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부부의 연을 맺어요. 뭡니까?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혼처에 얼굴도 모르고 시집갔던 결혼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유연애를 엄청 지향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 춘향전 우리 시험 봐서 춘향전이 이제 너무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춘향전에서 말하는 자유연애가 사람들 사이에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도 상관없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을 지향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영웅 군담 소설이 훨씬 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삽입되어 있는 시의 역할, 이거 삽입시 효과 이거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자, 보통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작품에서 이생규장전 했었잖아요. 왜 죽었죠? 여자가? 홍건적이 난으로 정절을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사랑에 빠졌어. 그리고 그들이 안타까운 그 이제 이별을 맞이하게 될 때 시가 딱 나와요. 그럼 그 시가 삽입되어 있을 때 그 시에서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내용을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내신 문제에 꼭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는 보통 사랑하는 남녀가 시를 주고받을 때, 시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때도 있겠지만 주로 이별을 앞두고 절절한 슬픔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래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사건의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게 출제 요소예요. 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사건을 암시하는 거. 우리 이제 영원한 이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승으로 가게 되잖아. 이생규장전에서 이들의 사랑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도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건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운명.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 수 없다. 이생규장전. 시험에 들어가는 거 알죠? 자, 그럼 마찬가지야. 장소조와 조웅이 서로 짝을 구하는 애틋한 심정을 비유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모든 고전소설에서 삽입시가 나오면 그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둘 중에 하나다. 뭐라고요? 심리하고 주제. 사건 방향 암시. 심리. 무슨 사건을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지나왔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해주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 한 개 더 추가된다 그러면 고전소설을 좀 잘 해석할 수 있으려면 고사가 활용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고사 활용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출제 요소는 다 얘기했으니까 다시 책을 보세요. 자, 황한실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곡 하자고 했어요. 하더라 문득 서관장이 격서를 올리거든. 자, 격서는요 토황서 경문이라든가 그 여수장 오중문시 한시에서 주로 했던 거. 상대방 적장에게 뭐 이제 꾸짖는다던가 아니면 조롱한다던가 뭐 이런 비난의 글을 남기는 걸 격서라고 합니다. 격서를 올리니까 격서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 대사마 대원수 겸 의병장 조웅. 봐봐. 조웅이 앞에 붙여져 있는 호칭이 엄청 많은 거야. 대사마, 대원수, 의병장.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고 있는 조웅. 뛰어난 장수란 뜻이겠죠. 격서를 이두병에게 붙이나니 하늘이 나를 명하사 출처. 자, 내가 지금 천명을 받들고 있는 거다. 자, 천명을 받든다는 의미는 천선만큼이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하늘의 천명을 받들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다. 어디서 배웠어? 용교천거에서 했잖아요. 천명을 부여한다는 것, 천손이라는 것은 전쟁에 아니면 자신의 행위에 뭘 부여해주는 거야?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명을 받들어 너를 죽여 만민을 안정시키고 송씨를 회복하려고 한다. 송나라 황씨를 회복하려고 한다. 마지못할 의병 80만을 거느리고 반적, 역적에게 격서를 전하나니 좋게 대적할 수 있거든. 빨리 나와 대적하라. 많이 두렵거든. 항복하여 잔명을 보전하라. 자,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하였더라. 보기를 다하며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크게 놀라고 황망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서로 돌아보며 이 일을 어찌하리요 하고 두서를 갈피를 잡지 못하거늘 태자, 이관 등 오형제. 자, 태자의 오형제 이두병의 다섯 아들입니다. 세모입니다. 세모. 오형제가 출반하여 아뢰기를 폐하, 폐한 당연히 세모겠죠. 그래서 폐한 누구요? 이두병이요. 근심치 마시고 이제 장수의 지력을 갖춘 자를 택출하여
선봉을 아우시고 폐하께서 스스로 군사를 이끌어 그들을 격퇴하여 급함을 면하소서라고 이두병의 아들들은 뭐예요? 싸웁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항복합시다. 좋을 게 없다. 조정의 신하들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반역하는 불충한 사람뿐입니다. 처자를 보위하기 줄쳐 처자를 보위하기만 생각하고 위국 충정이 없사오니 자 항복하자고 말하는 신하들은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의 신하를 뭐하고 있죠? 비난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누구 편으로 갈리는 거야. 태자를 비롯한 오영재 그리고 그러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신하들 편. 이렇게 두 개로 뭐하고 있어요? 내부 분열이 내부 아직까지 대립이라고 하기에는 배신을 아직 안 때렸잖아요. 밤에 이제 은밀히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어찌 절통치 아니하오리까. 이런 신하들을 데리고 이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니 너무 원통합니다. 국가를 평정한 후에 영릴로 다스려 분함을 덜게 하옵소서. 일단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저들을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두병은 누구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끝까지 싸우자는 역시 내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는 여러 신하들이 묵묵부답하고 머리를 숙이더라. 황제가 할 수 없어 군사와 장수를 택취하시며 친히 나가려 하시나 감히 응하는 자가 없더라. 신하들 아무도 따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이러는 거지.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탁, 쌍, 공, 논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놈은 없고 의견만 분분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다음 장에 허생전이라고 했잖아요. 허생전도 무능한 지배층을 어떻게 비판하냐. 대부분 똑같아. 고전문학에서 무능한 지배층은 첫 번째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가 없다는 거. 이론만 내세우는 거야. 탁상공론. 박지훈이 그걸 너무나 역겹게 생각하는 실학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주 신랄하게 맹렬하게 비판하는 장면. 거기 이제 출세 요소가 되는 거고. 심지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병자호란 한 당시 무능한 지배층도 문제가 있지만 간신의 배신? 그래서 보통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새끼들이 꼭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거야.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모든 창작 소설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 다만 배경만 어디인 거야? 중국 송나라인 거야. 알았죠? 우리나라 이야기지만. 자, 다시 볼게요. 이날 밤에 이제 승상 황덕이 만조백관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해요. 그래서 황덕을 핏대로 신하들이 만조백관 모든 신하들이 다 모였어. 자, 무슨 회의를 했냐면 국가 존망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있음이라. 이제 아무리 하여도 살 길이 없는지라. 그대 등은 어찌하려 하오. 그랬더니 백관이 대답하기를 우리 생각은 도망가면 좋을까 하는데 승상은 무슨 계기가 있나이까? 황덕이 칼을 빼어 놓고 말하기를 그대 등은 내 말을 조치려 하는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이제 강요 말 것이라. 사생을 도모하려 하니 무슨 일을 못하오리까? 황덕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이제 도망하여도 수많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어찌하며 도망한들 어찌 살기 바라리요. 나의 아득한 소견으로는 처자를 안보하고 좋은 벼슬을 할 묘책이 있으니 그 일이 어떠하고. 모두 크게 즐겨 말하기를 승상의 말씀이 당연하오니 어찌 좋지 아니하오리까. 황덕이 말하기를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용맹이 있는 무반장수 60명을 가려 뽑아 가만히 권례에 들어가 황제와 황자 오황제를 다 결박하여 줄치세요. 황제와 황자 오형제를 다 결박하여 마주 나아가 조응에게 들리면 우리는 제일 공신이 될 것이니 이 꾀가 어떠한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황제를 배신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황제를 배신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에서 이거는 되게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 기회주의자. 뭐뭐 배웠죠? 미스터 밤. 이번 주 숙제 잘했어요. 미스터 밤. 기회주의자 미스터 밤. 태평천하요? 이거는 태평천하 윤직원. 태평천하 제목으로 씁시다. 윤직원. 태평천하. 또 있어요. 커피딸리. 오, 잘했어요. 오, 웬일? 네. 자, 1학년 때 이제 커피딸리가 시험범위였던 학교가 있었어요. 니네는 이게 지금 모든 학교에서 다루게 되는 기회주의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여기 이제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상한 선생님.
그리고 이제 조금 비슷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치숙이라든지 치숙 다 적어놓으세요. 치숙. 그리고 내가 뭐 얘기했지? 이상한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자, 시대를 초월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아니만 이제 위해서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 것들.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그날 밤에 용장 60여 명 여인을 권력에 복병시켰다가 밤이 깊은 후에 달려들어 황제와 황자 오행제를 결박하여 천시가 이미 세잔하였으니 어찌할 수가 없도다 하고 결박하니 이미 동방이 밝아오는지라 이날 만조 제신이 이두병과 오영제를 수레에 싣고 조원수의 대진을 찾아가리라. 조원수 조응해요. 이때 황성 백성들이 조원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즐겨하며 마중 나오니 그 수를 가히 헤아리지 못하려라. 졸치세요. 백성들이 영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환란의 시기에 이 모든 난을 평정해주는 영웅을 많은 백성들이 염원한다. 어디서처럼? 여기에서처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장면들 꼭 나오겠죠? 자, 이두병을 잡아온다는 말을 듣고 장안의 백성들이 노소 없이 다 즐겨 말하기를 극악한 이두병이 형세만 믿고 자칭 천자라 하며 천지가 무궁하기를 바라더니 일시 부준치 못하고 어일이 단명한고. 자, 백성들이 아이고 네가 영원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거 봐라.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행복도 없어요.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나? 화무시비롱. 혹시 알아요? 게임 맞아. 기술 이름이. 아, 뭐라고? 게임 뭐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화무시비롱? 꽃타짜예요. 꽃타짜. 권력이란 뜻이에요. 꽃이 시비를 가지 않습니다. 꽃은 다 져.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었다가 권력 10년 못 가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도 우리 한국 현대사가 가장 대표적이잖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라고 했잖아. 인생무상. 영원한 것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의 힘만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인과응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에서 항상 늘 선함이 악한 악인에게 초반에는 당해요. 그리고 진짜 답답하게 이게 진짜 하늘도 없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그때 짜증나고 나타나는 게 영웅인 거야. 영웅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잖아. 근데 뭐가 다르다고? 일반적인 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신이한 탄생, 고귀한 혈통, 하늘에서 내려온 후손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났어. 그 얘기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조금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인간적인 영웅의 등장,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영웅의 등장.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떨어지고 그 별에서 외계인이 오고 지구에 정착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외계인이다. 외계인 안 봤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외계인 또 외계인. 아니 외계인 버전의 새로운 버전 너무 신선하지 않아? 난 그 작가가 그 감독이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네 생각을 조금 다양하게 열어봐. 그런 버전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은 거야. 상상이지만 맨날 외계인 비행물체 뭐 이딴 거만 하고 혹성 탈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버전이 있어. 마찬가지야. 영웅 이야기의 새로운 버전이 이제 등장을 했고 많은 평민들도 영웅 소설에 이제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줄어들었어. 서술자의 개입도 많이 줄어들었고 뭔가 고전소설에 다듬어진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는 그런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술자 개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 치밀한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일반적인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럴 같은 조원수를 보니 도탄에 빠져든 백성이 빛발을 하나도다. 자, 빛발 아침 햇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조원수가 해와 달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왔구나. 산지 사방으로 흩어진 충신들도 소식을 알았던가. 백발로소 장한 백성들아 구경 가자스라 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을 가더라. 원수가 80만 대병을 몰아 황성을 지쳐 들어오더니
항상 백성들이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며 말하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 오십니까? 천우신조로 대송이 송나라가 다시 황실을 회복하게 되었군요. 하고 무시하려 하거늘 원수가 위로하기를 살아서 너희를 다시 보니 반갑기 그지없도다 하시며 행군을 재촉하여 수일 만에 황자강에 이르니 풍경이 예와 같은지라. 문득 옛일을 생각하니 비회 슬픔을 금치 못하고 사공을 재촉하여 강을 건넜더니 황성과 너기에 만족했가니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원수의 군행을 기다리다가 원수가 오심을 보고 나와 땅에 엎드려 여쭈오되 소인 등은 기군 만상이라. 기군 만상 군이 임금 군자야. 임금을 기만하고 속인 죄 죽어 마땅하나 그때를 당하여서 도망치지 못하였고 또 두병의 형세를 당하지 못하여 참여하였사오니 어쩔 수 없이 태자를 내모는 일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비굴하게 이제 조홍 앞에서 뭐하는 거야? 변명 일색입니다. 매일 송태자를 생각하오니 가슴속에 박혀 한순간이들 온전하리오. 천행으로 원수가 이리 오신다 하오매 범죄에 불구하고 두병의 부자를 결박하여 바치니 엎드려 말하였건대 원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널리 용서해 주시죠. 한마디로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애걸하거늘 원수가 이두병을 보니 분기충전한지라. 이두병 보니 부모님 죽인 원수라서 이제 격분한 거예요. 진을 머무르게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두병을 두병을 잡아 드리라 하니 군사가 일시에 달려들어 두병을 추살하여 진중에 꿀리니 원수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두병아 내 낯을 들어 나를 보라. 내 죄를 생각하니 죽여도 아깝지 않으니야. 뭐예요? 각골통한 분하고 원통하도다. 태자를 기영사를 보내고 사역을 내리니 그 죄가 어떠하며 또 나를 잡으려고 장조를 보내어 시절을 요란케 하니 무슨 일이요? 사실대로 똑바로 아뢰어라 하시니 좌우의 부사가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며 바삐 아뢰라 하는 소리를 진동하는지라. 두병이 겨우 진정하여 아뢰되 나이 조종의 신하들은 줄치세요. 성정이 비길 바 없이 음험하고 흉악한 신하들이다. 지금 이제 뭐한 거야? 이건 모함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배신한 새끼들. 나를 배신한 새끼들.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나지만 그 옆에 보세요. 저들이 죄를 면하고자 우리 부자를 잡아 이 지경이 되었으니 지금 이 지경은 누구 탓? 저 후한무치한 저 흉악한 신하들 탓. 근데 여기서 제일 후한무치 누구예요? 이두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리오? 이 얘기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철면피. 뻔뻔한 사람을 철면피라고 하죠. 철면피 한 글자 더 붙여서 철면피한 사자성어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뻔뻔한 새끼를 후한무치라고 합니다. 후한무치. 넘기세요. 단축해 보세요. 중심인물 충신 조응은 선한 인물, 역신 이두병은 악한 인물. 이두병의 몰락은 조종의 신하들은 이두병과 그의 5 아들을 잡아 조응에게 바쳤다. 그래서 대신한 신하들 내부 분열이 있었다고 했어요. 조응의 영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두병으로 인해 붕괴된 황실의 질서를 조응이 복구한다는 설정. 이거 뭐의 영향이라고요? 병자호란을 당한 많은 민중들이 백성들이 왕실의 권위가 추락했잖아. 오랑캐에게 짓밟혔잖아. 그런 우리의 손상된 자존심을 뭐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자, 1번입니다. 공간적 배경 없고요. 그리고 고전소설은 거의 대부분 순차적입니다. 그 다음 인물의 심리 직접 제시했다는 거,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정보 제공하는 거,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요약 제시할 수 있고요. 변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고전소설은 변화 양상이 없는 평면적 인물이야. 1번에서 새로 나온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5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자, 파죽지세, 전전긍긍, 권불심년, 각골통한 다 맞아요. 개과천선은 뉘우침을 보인다는 뜻이야. 근데 얘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다. X. 그 다음 4번. 자, 조응전이 창작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이유는 이게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코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2번의 시련이 있어. 어렸을 적 시련은 뭐라고 그랬죠? 영웅의 어린 시절 시련. 쫓기는 거. 맞아요. 쫓겨나는 거나 쫓기는 거. 선생님이 여기 유리걸식 써놨죠. 유리걸식. 어린 시절 집안이 몰락합니다. 집안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조력자를 만나는 거죠. 조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 조력자가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결국은 모든 오랑캐를 물리치고 무너진 황실의 권위를 다시 복원한다. 이 구조는 다른 이야기에도 많이 나온다고 했어.
자,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누구의 대립이에요? 이두병과 종의 대립입니다. 자, 두 번째 책 할게요. 조금 전에 한 줄 알았어.